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그 환자 소비자연대 창립 의미 있는 창립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입니다. 연대체의 사무총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연대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 오늘 창립식에 이르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자회견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성질환연합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의약품과 비급여 문제를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와 소비자 중심에서 바라보고 풀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와 건강보험 제도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약품을 쓰고 있는지, 그 약이 왜 선택되었는지, 비급여 진료는 왜 병원마다 다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치료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정보는 왜 충분히 알기 어려운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환자와 소비자는 쉽게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 부담은 결국 환자와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는 작년 2025년 9월 30일 첫 준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4개 단체는 서로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치료의 당사자이고 소비자는 비용 부담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이 두 당사자의 목소리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단체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약품과 비급여 문제를 함께 다루는 지속적인 공동연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하는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연대는 일회성 대응을 위한 연대가 아닙니다. 특정 사안 하나에만 반응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의약품과 비급여를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 선택권의 제약, 책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환자와 소비자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출발입니다. 잠시 후 다른 공동대표님들께서 창립선언문하고 10대 요구사항을 낭독하고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왜 필요한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가 환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부르려고 하는데 환소연의 슬로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했습니다. 먼저 미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션도 시민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든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 라는 미션을 정했고요. 비전으로는 2가지를 정했는데 의약품과 비급여 등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든다. 직역 중심의 논쟁을 넘어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만든다. 2가지를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핵심 가치 5가지를 정했는데 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스타트라는 의미로 세이프티, 안전, 트러스트, 신뢰, 오토노미, 자율성, 라이트 권리,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이 5가지 이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의약품과 비급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창립한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연대가 그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재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립 선언문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입니다. 저희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안기종 대표가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환자, 소비자, 사실 환자와 소비자는 분리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이기 동시에 또 언젠가 환자가 되는 이런 국민들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활동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분야부터 한번
환자의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 선택할 권리를 좀 더 강화하는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 창립 선언문은 저희가 준비된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사적 자산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선택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의료 기술의 등장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환자 소비자에게 새롭게 알아야 할 것,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다양해지고 비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시민은 자신이 어떤 치료를 또 어떤 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는 닫혀있고 선택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의료라는 것이 환자와 소비자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가 문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민간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25년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높은 제네릭 약가를 보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약개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성분명 처방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과 효능이 같고 가격만 다르다면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첫째, 제네릭은 정말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약입니까? 식약처가 동등성을 승인하고 있는데 왜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정부가 그 성분과 효능의 동등성을 보장한다면 국민은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나 약사의 대체조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그 역시 의문입니다. 비급여 의료의 불투명성도 심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알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가 정부와 의료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만 알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와 소비자만 그 정보를 모릅니다. 대체 그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 효과가 입증된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합니다. 효과가 불충분하다면 시민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몰라야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환자 소비자의 참여 기회가 조금씩 늘어왔다고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의 주체인 환자이자 소비자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의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도는 누구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선언. 아까 안 대표가 설명한 대로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타트를 하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1. 세이프티. 안전한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 기술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1. 신뢰 트러스트. 의료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신뢰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입니다. 모든 정보가 시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되고 환자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3. 자율성, 오토노미. 정확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의약품과 치료 방법, 연명 의료에 이르기까지 정보는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은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권리 라이츠.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바꿔가겠습니다. 우리는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환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과 법, 제도의 변화를
직접 요구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5. 투명성, transparency. 투명한 정보 공개는 의료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결과, 비급여 의료 행위의 정의와 효과, 의료기관의 치료 성과, 의료인의 경력 정보 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존이 아닌 참여와 소통으로, 불신이 아닌 신뢰로,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건강의 미래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안전이 신뢰를 만들고 선택의 권리를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자와 소비자의 이름으로 의학주권 환자소비자연대를 창립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의학주권 환자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유지연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회장, 그리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립 선언문에 대해서 강정화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다음은 의료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두 분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모임 문미란 회장님,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정진양 사무총장님께서 이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시민모임의 문미란 회장입니다. 의학주권 환자 소비자연대 10대 요구사항을 제가 앞에 5개 요구사항을 발표를 하고, 우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님께서 또 5개 요구사항을 이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제네릭 약가의 연구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은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케팅 비용 보전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리베이트 관련 불투명한 유통 관행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약가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2.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전면 공개. 이 약은 오리지널과 효과가 같습니다라는 말 믿을 수 있습니까? 환자는 그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동성 시험의 실시 여부와 결과를 전면 공개하여 환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동일 유사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주사제 및 비급여 포함 DUR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의무화. 현재 DUR 시스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먹는 약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주사제 및 비급여 의약품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DUR을 의무화해서 약물 간 충돌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4. 처방 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환자와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처방 전에 주사제 명칭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 환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처방 전에 약가 및 본인 부담 금액 표시 의무화. 환자와 소비자는 자신이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비용 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방 전에 약가와 본인 부담 예상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합리적 의료 선택의 기본 조건입니다. 6.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비급여 혼란 해소. 같은 시술인데 병원마다 이름이 다르고 가격은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 의료행위, 치료 재료, 의약품의 명칭과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자와 소비자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명칭의 표준화, 효과에 대한 설명, 비용 정보 공개 등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7. 정부 지원, 환자 소비자 주도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센터 설립.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는지 환자와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비급여 시술의 가격이 병원마다 수배 이상 차이 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료가 아니라 불신의 씨앗입니다. 환자와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8. 약국 내 일반 의약품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 일반 의약품은 가격 표시 자율제입니다. 환자와 소비자 스스로 약을 살펴보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은 카운터 뒤에 있습니다. 전시 공간과 계산대를 분리하여 환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9. 의약품 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센터 설치. 환자와 소비자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필요하지 않은 약과 시술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환자와 소비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잉 권유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는 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최소한입니다. 10.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확대. 편의점 가정상비약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정 제약사 제품만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되고 공정 거래가 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 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입니다. 저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약주권 환자 소비자연대는 오늘 발표한 10대 요구사항을 실제 제도와 법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 동등성 시험 샘플링 감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자와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과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대 요구사항의 모든 사항이 많은 사항이 약사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와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처방 전 주사제 표기, 약가 및 본인 부담 등 표기 등 오늘 발표한 요구사항이 실제 법과 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급여 의료의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입법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일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좀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입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전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국제협력과 연대 활동으로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언에도 있듯이 의존이 아닌 참여와 소통으로 또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앞으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안전, 신뢰, 자율성, 권리, 투명성. 저희가 이제 스타트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저희 시작하는 저희도 사실은 조금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들을 많이 기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영진 교수님께서 저희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권영진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창립선언문이나 요구사항
향후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분인지만 마이크 좀 누가 갖다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권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는 비급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상위 몇 가지 항목을 잡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급여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도수치료 등을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관리급여 대신에 비급여 특별법이 이런 관리급여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와 관리급여 제도는 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급여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고 정부가 꾸준히 이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제 비급여라는 말 자체가 단지 의료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의약품 전체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의약품은 약사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 재료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사실은 의료기기의 일부를 치료 재료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에서만 쓰는 말이고 그리고 의료행위라는 말은 법에 딱히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는 행위 리스트만 우리가 의료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급여든 어떤 형태로든지 비급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을 포괄하는 더 큰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급여도 좋은 방법으로 이제 정부가 조금씩 시도하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의료행위, 의료기기, 의약품 전체를 포괄해서 급여가 되지 않는 것들을 관리하는 전체 포괄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그 데일리팜 강혜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상비약하고 그 약국 환자들,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약업계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굉장히 큰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데 약사의 복약지도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무력화된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편의점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법에 20품목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약도 되게 종류별로 같은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창고형 약국이나 또 품목수를 말씀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 환자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 달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행 약사법의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골라주는 약이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는 약입니다. 가격 표시 자율제이고 약국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약국들이 의약품 전시장을 약사님 계시는 그 조제대 바깥에 내놓고 계시는 이제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약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사실 보통의 이제 소규모 약국들은 우리가 가서 뭐 어떤 약을 주세요 그러면 약사님이 이게 같은 성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의약품이 원래 국민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정해진 것은 의약분업 당시거든요. 26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6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약사님들의 어떤 환자에 대한 설명이나 복약지도를 무시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약을 골라도 이 약이 뭔지 약사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먹는 약은 가서 이렇게 사겠지만
대부분은 약사님들한테 가서 이 약이 뭐냐, 더 좋은 약이 있냐 이렇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는 그건 아니다. 환자가 먼저 생각을 하고 고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환자들이 비용의식도 올라가고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병원이든 약국이든 환자에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설명을 드리면,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그 창고형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저희가 뭐 굳이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창고형 약국에도 약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서 싼 약을 골라도 약사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환자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차후에 논의를 더 해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일반의약품의 그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판매를 논의하던 당시에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10수년 전인데 그게 이제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상품명으로 법에 상품 개수로 들어가게 됐는데, 일반의약품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커다란 무슨 약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고, 또 이미 약국에 여러 군데 다니면 약은 20개든 100개든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너무 많이 파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막 품목수를 늘리거나 막 이렇게 하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큰 논쟁을 일으키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아서예요.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인데 그거를 상품명으로 해가지고 특정 제약회사 것만 정부가 골라서 판매를 하게 해준다, 이거는 좀 불공정한 것 같다. 그러니 이미 허용된 그 슈퍼판매,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은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경우에는 성분명으로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다. 나머지 마이크들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약사님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의료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약사님들께서도 본인들이 약을 환자들하고 더 잘 상담하시려면 환자들이 골라오는 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일반의약품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비급여가 비용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비급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자 이런 의도는 아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여야지 신뢰가 더 두터워질 거다, 이런 의도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뉴스더보이스 최은택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생동성 시험 샘플링 감시 활동,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과거에 이게 샘플링 검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요구사항에 생동성 시험 전면 공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생동 시험 결과를 공개를 하면 동등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좀 막 되게 이게 어떤 의도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고 동등하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된다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면 공개되고 이게 이제 동등하다라고 인식을 하신다면
지금 국가필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한 그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이제 의학 간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마 이제 출범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뭐 수기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제네릭이 동등하다면 특히 이제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 선택권을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또 특히 그 비용인식적인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그 참조가격제라고 하는 이슈, 그것과 이제 또 그쪽은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에 소비자들은 그 참조가격제에 반대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행동시험을 통과하면 동등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후에 참조가격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기자님이 히스토리도 잘 아시고 너무 전문가셔서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전체 흐름을 보시면 그 이후의 논의는 다 발표해서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논의의 전제가 진짜 효능과 성분이 같은가요가 첫 번째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그 다음 정책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에 대한 설득이 없고 지금 그 뒤에 정책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환자, 소비자 입장에선 불안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골라주는 약이 자꾸 비싸다, 리베이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반대로 그럼 이제 약사님이 마음대로 골라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환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약을 막 바꿔주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왜 그럼 효능과 성분이 같은데 자꾸 비싼 약을 처방하시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여기에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효능과 성분이 같다라는 거를 누가 개런티하고 누가 그걸 국민에게 약속할 거냐의 문제가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분명히 식약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약처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실험을 해서 정말 같은 약이라고 하는 거냐, 이거를 먼저 알려달라, 이게 궁금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잘 아시다시피 생산 라인 하나가 하면 지금 이제 나머지 추가로 3개까지는 생동성 시험 안 받고 약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들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시민 환자의 감시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이 좀 들지만 모금을 하건 정부의 지원을 받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정말 정부가 말한 대로 그 약이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감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저가격제건 뭐 최저가 대체 조제건 성분명 처방이건 그거는 지금 현재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한 말씀만 올릴까요? 혹자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의사인데 왜 이런 거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환자단체연합회가 제가 병원장 하던 시절에 찾아오셔서 왜 환자단체연합회 도와주냐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의사라서 그렇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저는 환자를 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정책위원장으로 환자 소비자 단체 분들을 모시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사를 반대하거나 약사를 반대하거나 이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사와 환자, 약사와 환자 간에 신뢰가 정말 두터워지려면 환자의 알 권리와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저는 진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의료인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되게
저는 제가 막 뭘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기 4개 단체가 의사결정을 주로 하실 거고 저는 전문가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뭔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자님들이 분명히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4개의 단체의 대표님들이고 저는 이분들이 논의하시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럼 기자님들 더 질문이 없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환자와 소비자의 그런 의료에 있어서의 선택권과 그다음에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의학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